제8장 밸류에이션 기술. 많은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성을 찾으면서 그들의 투자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확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가치는 확정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보고된 장부가치, 이익, 현금 흐름 등은 공정하게 관련 규칙과 엄격한 사례를 따르는 회계사들이 적합성을 얻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추측일 뿐이지 경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수정된 실적도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소유한 주택 가치를 $1,000까지 가장 가깝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양하고 복잡한 기업은 어떻게 더 쉽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이 창 목적은 명확한데요. 이 미래를 잘 알 수 없듯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정확하게 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잃지 않는 투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말을 해드리거든요. 아무튼 의미 있는 말이니까 결국 어떤 특정한 몇 문장이 남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성을 얻으려고 그들의 투자에 정확 가치를 확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가치는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업을 어떻게 쉽게 가치를 매길 수 있겠는가. 회사들은 이제 적합성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추측일 뿐이다. 그래서 추정된 실적도 정확하지 않고 경제 가치를 반영한 것도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고요. 기업 가치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거시 경제적 요인, 미시적 요인, 시장 관련 요인들의 변동에 따라 변화한다. 투자자들은 특정 시점에 기업 가치를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치 평가를 계속적으로 다시 해 나가야만 한다. 기업 가치를 확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 확정적으로 부정확한 가치를 얻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확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혼동하기 쉬운 것이 문제다. 계산기만 가지고 누구나 쉽게 현대 가치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가치 계산은 미래의 추정된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하여 투자 대상의 달이란 가치를 알아낸다. 내부 수익률은 지불된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 과정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소수점 자리까지의 투자 대상에 대한 수익률 계산법이다.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 계산은 그것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된 현금 흐름이 정확하다는 잘못된 가정하에서 허울뿐인 확정성만 제공하는 것이다. 엑셀 같은 스프레드 시트 개발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말하는데 가장 우연한 결과조차도 심도 있고 사려 깊은 분석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전형적으로 가정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에만 큰 중요성을 둔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경우는 이 과정을 잘 묘사한 말이다. 솔직히 여기 제가 먼저 한번 쭉 먼저 읽어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렵게 해석하면 정말 결론적으로 어떤 한 가지 결론을 저희가 알면 되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확정 시도가 이게 그게 안 된다는 걸 말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하는데 확정적으로 부정확한 가치를 얻는 것을 귀결로 한다. 그래서 확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확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너무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 계산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수령된 현금을 현재로 할인하여 투자 대상의 다이나 가치를 알아내는 거고 내부 수익률은 지불된 가격과 미래 현금으로 가정을 사용하는 요구되는 소수점짜리 투자 대상 대한 수익률 계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확정 대상이고 되게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가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 계산은 그것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된 현금흐름이 정확하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허울 뿐인 확정성만. 그래서 현재 가치 이런 방법 쓰는 게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 계산 잘못됐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이제 미래를 자꾸 알려는 시도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과거와 현재는 재무제표로 충분해요. 근데 미래를 아는데 너무 많은 도구를 쓰는데 그게 잘못됐다 한 거고요. 제가 이제
경제 해자 이야기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해자에 이 종목이 들어간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장단이 있는 건가,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폭락장에 사면 된다. 이런 의미를 결국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이론이 이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각각 주어진 현 흐름의 수익을 절대값과 퍼센트로 요약해 주는데 훌륭한 방법이다.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결정되는 채권의 경우에 모든 지급이 이루어진 만기의 시점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확정된 수익률을 제시한다. 현재 가치는 주어진 할인율 하에서 투자 대상의 가치를 나타낸다. 채권의 경우 이 두 계산법은 지급일에 계산사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투자자들이 얻을 수익률을 계량한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실제로 계약상의 모든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예정된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쓸모가 없다. 보시면 이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그 대상이 어떨 경우에 이제 특별히 훌륭한 대상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실전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이제 각각 그 용도에 따라 의미는 있는데, 결국 이 기업 분석했을 때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항상 일률적으로 고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실제로는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너무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채권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주식하는데 채권 이야기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방법들은 실제로 계약상의 모든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예정된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결정될 수는 없다. 이 계약은 원래 채권 문제거든요. 채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채권 이야기가 나갔는데요. 원래 채권이나 그런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조차도 이 방법을 쓴다 해서 이게 이제 모든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예정된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 결정하는 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채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채권의 경우도 그런데, 채권은 약간 좀 확정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서로 신뢰감 있게 이제 어떤 지킨다는 그 약속이. 근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현재 가치 내부를 쓴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너무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채권 이야기도 잊어버리시고요. 이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로서 기업 가치 평가하는데 잘못됐다, 그걸로 촉하고요. 그렇습니다. 가치의 범위. 기업은 채무 상품과 달리 계약으로 약속된 현금 흐름이 없다. 따라서 채권만큼 확정적으로 가치평가될 수 없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고, 자본증권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를 대표한다고 봤다. 증권 분석에서 그와 데이비드 도드는 가치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논의한 바 있다. 증권 분석은 주어진 증권의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내용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가치가 채권이나 주식 매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정한지, 또는 시장 가격보다 가치가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지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서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단지 예측치 형태의 내재가치 측정이면 충분하다. 여기 설명을 자꾸 이제 채권 그거 비교하는데요. 아무튼 기업은 채권과 다르다는 거죠. 채권만큼 확정적으로 가치평가 될 수 없고 약속된 현금이 없다는 걸 말씀한 거고요. 또 벤저민 그레이엄을 여기서 예를 든 건데, 벤저민 그레이엄 측 유명한 증권 분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 분석 내용 보면 이제 증권 내재 가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용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증권 내재 가치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 정확히 할 수 있는 의도가 아니다. 즉 그 증권 내재 가치를 알아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채권이나 주식 매수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적정한지, 시장 가격보다 가치가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입증하면 그걸 족한 거지, 확정적으로 알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예측치 형태의 내재가치 측정, 예측한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 대강, 쉽게 말해 대강
예측한 다음에 그것보다 월등히 높든지 월등히 낮든지 그것만 측정하는 거지 확정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한 그레임은 기업 청산 가치의 대용 추락할 수 있는 주당 순유동 자산으로 알려진 계산을 종종 사용했다. 그 이런 간단한 추정치 사용은 종종 보다 세밀하게 기업 가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정확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 매각을 위한 세일즈에서 월가가 사용하는 넓은 예상 범위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캄포는 블루밍데이를 잠재 인수자들에게 세일즈했다. 하코 프레스 조바노비치는 자회사인 시월드에 대한 매각 제안서를 돌렸다. 힐튼 호텔은 스스로를 매각하고자 했다. 이 모든 경우에 월가의 예상치는 가장 낮은 숫자보다 많게는 2배의 가량 차이가 나는 넓은 범위를 지녔었다. 양질은 많은 정보를 지닌 전문적인 분석가일지라도 입장을 명확히 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 가치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데 투자자들이 제한되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만 기초해 시장성 증권을 매수하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그레임이 이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기업 청산가치 대용치할 수 있는 흉유동 자산 청산 가치를 유동 자산 빼기 부채 총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 계산되는 비동 자산을 아예 포함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간단한 추정치 사고는 종종 보다 정밀하게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동자산이라는 기본적인 자산에서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은 자산인데 이 그레임은 애초에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비유동 자산을 아예 빼버린 거죠. 1년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을 빼버리고 그냥 유동자산 가지고만 부채 총계를 빼서 그게 이제 청산가치라고 한 이유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청산가치, 기업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 사례인데 보시면 가장 낮은 숫자보다 많게 2배가량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양질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 분석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제한되고 공가되어 있는 정보에만 기초해서 시장성 증권을 매수하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물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쌀 때마다 투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투자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 차이로 인해 존재한다. 증권의 가치 평가가 정확해지면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시장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거래 행위도 적어질 것이다. 펀더멘털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자에 의해 평가된 증권의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커야만 할 것이고 매도자 측면에서는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치에 대한 매수자, 매도자의 인식 사이의 불일치는 미래 자산의 용처에 대한 차이, 적용된 할인율 등에 대한 가정의 차이와 같은 요소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매수되거나 매도되는 모든 자산의 가치는 매수자에 의한 가치와 매도자에 의한 가치 사이라는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견 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 증권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명확해지면 의견 차이가 거의 없어지니까 시장 가격 변동이 줄어들 것이고 거래 행위도 적어진다는 거죠. 서로 거래할 필요 없는 거죠.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그래서 의견 차이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펀더멘털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지금 읽어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 매도자 의견 차이 있다.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를 아예 안 본 사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펀더멘털을 감안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평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매수와 매도가 있을 때 서로 가치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증권을 사거나 팔거나 서로 그러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평가가 정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매수다거나 매도되는 모든 자산의 가치는 매수자에 의한 가치와 매도자에 의한 가치 사이의 범위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은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 차이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주식을, 증권을 교류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결국은 기업 가치가 정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 당신은 기초 자산 가치로부터 할인해서 매수해야만 한다. 각각의 투자 가능한 가치 투자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많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방법이 존재하지만 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가치법으로 알려진 연속 가치의 분석이다. 현재 가치는 기업이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할인 가치다. 종종 사용되지만 잘못된 영속 가치 평가의 방법은 기업 인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 인수 가치란 숙련된 기업가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이전에 비교 대상 기업 전체가 사고 팔렸을 때 지불된 멀티플을 이용해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 여기 보시면 기업 가치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 가치로부터 할인해서 매수해야 되고, 이 가치 투자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용하다 생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가치법으로 알려진 연속 가치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자, 현재 가치는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할인 가치다. 그리고 종종 사용되지만 잘못된 영속 가치 평가 방법은 기업 인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업 인수 가치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한 사람,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팔렸던 기업, 비교 대상 기업 전체가 사고 팔렸을 때 지불된 멀티플을 이용해서 가치 평가한다는 것이죠. 기업가치 평가의 두 번째 방법은 청산가치법이다. 기업이 공중 분해되어 자산을 팔 때 기대되는 과정이다. 청산가치법의 한 가지인 브레이크업 가치는 영속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업의 각 사업부를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 방법인 시장가치법은 기업이나 사회사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 추정된 가격을 나타낸다.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치의 척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각각의 밸류에이션 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도 항상 정확한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불행히도 더 나은 밸류에이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이들 각각에 의해 도출된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현저하게 다르면 투자자들은 보수주의에 더 가까워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어떤 종목을 평가할 때 수익가치 있고 어떤 자산가치만 있고 이게 다 평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설명을 일률적으로 좀 설명하니까 대강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청산가치법이죠. 그래서 기업이 공중되어 자산을 팔 때 기대되는 과정, 청산가치법, 브레이크 가치법, 이것은 조금 예외를 하고요. 첫 번째 보는 청산가치법은 PBR 밴드, PBR 가지고 이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청산가치법이 말이 쉬운데 실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PBR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PBR에도 실제로 자산 가치를 이루는 게 좀 무의미한 그런 가치로 이룰 수 있고, 근데 PBR이 조금 높아도
그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현금에서 자산으로 가득 차면 또 이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높은 평가 하겠죠. 그래서 이건 경우 수마다 다르니까 우선 어떤 가치법이 있다는 걸 대강 들으시면 그걸로 족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밸류에이션 방법은 시장 가치법이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시장 가치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밸류에이션 방법 장단점이 있고 어떤 방법도 항상 정확한 가치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불행히도 더 나은 밸류에이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이것도 뭐 엄청 신뢰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막연한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걸로 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각각의 형제하게 다르면 측정법이 투자는 보수에 더 가까이 깐깐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